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서희초 교사가 숨진 지 49일이 된 오늘 교육 현장에서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선언하고 추모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초등학교 30여 곳은 재량 휴업에 들어갔고요. 일부 교사들은 연가나 병가를 낸 채 집단 휴업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집단 행동에 참여하는 교사에 대해 징계와 형사 고발 가능성을 언급해 왔는데요. 오늘 역시 기존 원칙은 바뀌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하는 다수의 학부모도 교회 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해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온라인에는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인증글이 이어졌습니다.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 교사들의 구호로 외쳐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정부는 징계와 형사 고발이 아니라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9월 4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방문 고객 3천만 명 돌파 기념 대국민 감사제 전품목 3+1 할인 행사. 타이어를 바꾸면 벤츠가 따라온다. TV와 청소기까지 대한민국 물가 잡는 타이어뱅크 매장에 방문하세요. 타이어 바꿀 때 타이어뱅크. 이벤트 기간 11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명절보다 더 신난다. KG 모빌리티 한가위 한가득 페스티벌. 9월의 기회, 토레스의 특별한 혜택. 선착순 600명 한정 1.9%의 초저리 할부또는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는 LG 스탠바이미고 증정. 그리고 견적만 받아도 100% 경품 혜택까지. 놓치면 후회할 토레스의 한가위 선물. 지금 KG 모빌리티 전시장에서. 라디오 오늘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소주의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안동소주협회 박성호 초대 회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나라의 치안력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꼽힐 정도인데요. 자, 15만 명이 넘는 경찰력뿐만 아니라 곳곳에 군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안전이 조금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이후에는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 게시도 잇따랐습니다. 바로 우리 지역 북부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자, 오늘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칠곡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또 흉기 난동 사고가 그렇죠. 있었네요. 네. 그래서 환자 한 명이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 네.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예.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력도 있고 또 군도 있고 삼면이 바다고 또 북에는 위로 가면 이제 북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치안력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봐도 과언이 아닌데 네. 7월 말 8월 초부터 해서 서울과 경기도 성남 등에서 이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2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또 인적이 드문 등산로에서 여성을 노린 성범죄도 발생하기도 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군중 심리에 취해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 테러를 벌이겠다 이런 예고글 게시도 온라인 공간에서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권에서도 강력 사건이 지난달 적지 않게 발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해결책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최근에 지난주도 그렇고 몇 건 정도, 한 3건 정도 기억에 네. 나는데요. 이런 강력 사건이 있었잖아요.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지난달 28일 이제 안동의 한 농협 지점에서 50대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든 채 이제 농협 지점에 이제 난입을 했습니다. 예. 남성은 사건 당일 오전부터 농협 창고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 은행 난입에 앞서서 다른 남성과 시비를 붙기도 했고요. 예. 또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자신의 차에서 보관하고 있던
흉기 부자루를 들고 이제 농협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렸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뭐 아찔한 순간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 네. 그리고 지난달 22일 오후에는 50대 남성이 이제 30cm 크기의 흉기를 소지한 채 자신의 친동생 집을 찾아 동생을 죽이겠다며 뭐 이렇게 위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남성은 범행 전에 경찰에 직접 전화를 해서 내가 동생을 살해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보다 더 앞선 8월 17일에는 예천의 한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 중에서 시비가 붙어서 이제 동창에게 흉기를 휘둘러 복부 등에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17일, 22일, 28일 이렇게 네네. 우리 지역에서도 흉기 난동 사건이 있었는데 정말 뭐 불행 중에 다행이라고 할까요? 일단은 뭐 인명피해죠. 사망 사건은 없었으니까 그나마 그건 다행이고 예천에서는 이제 찔렸군요. 예, 그래서 이런 인명피해가 있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일이 적지 않게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연 기자님. 그렇죠. 그래서 아마 네네. 그런 거 다 고려한다면 실제로는 더 많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강력 사건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사실인데 북부권 시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혀 강력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아니겠지만 또 물론 이제 최근 전국적으로 비슷한 류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 대응이 이전에 비했을 때 조금 과도해졌다 싶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건 자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뭐 인구가 적은 지역의 특성상 이런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 뭐 안동의 모 대학교라고 하는데 지금 뉴스에 벌써 나갔습니다. 우리 안동에 계신 뉴스를 통해서도 안동대학교라고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도 이제 예고글이죠. 이거는 이제 흉기 난동 벌이겠다. 이렇게 한 재학생 철없는 이 학생이 게시글을 올려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뭐 동아 양치기 소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안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J씨가 지난달 28일 오후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개강하면 뭐 불시에 흉기를 휘두르겠다. 다들 학교에 나오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의 글을 게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A씨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자 바로 다음 날인 8월 29일 오전에 자신의 주거지 인근인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서 자수를 했는데요. 그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범행 동기가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 글을 올렸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말 그대로 뭐 양치기 소년, 관심종자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동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서울 사는 주거지가 이제 서울 서초 그쪽. 그 학생인데 참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철없다고 봐야 될지 정말 관심종자 이런 표현. 자, 그나저나 이 문제인 게 서울 신림역 그리고 경기 성남 분당에서 이 흉기 난동이 발생한 이후에 모방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그렇죠. 예고글이 온라인 공간에 너무 많이 게시가 됐습니다. 자, 이런 이유가 뭘까요? 철딱선이 없는 행동인데 뭐 앞섰던 A씨의 사례와 대부분 비슷합니다. 먼저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러한 행동을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감 없이 뭐 행동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행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라든가 또 꼭 필요한 순간에 경찰력이 제때 쓰이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당연히 흉기 난동이라든가 폭탄 테러와 같은 협박글이 접수가 된다면 경찰이나 관계기관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예방이라든가 순찰, 점검 활동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폭탄 테러나 흉기 난동 예고글을 작성한 사람 중에 절반 가까이가 10대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8월 28일 기준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235명이 검거됐는데 그중에 41%인 97명이 10대였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도 적지 않았다고 하고요. 현재 235명 중에서 23명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 검찰과 이제 경찰은 치안행정의 낭비를 막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 예고글 작성자에 대해서 기소를 원칙으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신받기 위한 행동이 어쩌면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8월 28일 기준 이 수치를 말씀을 해주셨군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9월 4일인가 또 아마 더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렇죠. 28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살인 예고글 작성자가 모두 235명, 이 중에 41%가 10대였다. 예. 235명 중에 23명은 구속된 상태다. 현재 한 10%나 구속을 시킨 그런 상태다. 네. 자, 큰 처벌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자, 그나저나 이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 활동도 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흉기 난동 예고글은 전해드린 것처럼 10대들의 작성하는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북 경찰청을 비롯해서 각 시군의 경찰서들은 각급 학교와 교육청과 함께 이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이러한 행동이 범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별 교육이라든가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흉기 난동의 경우에는 경찰이 이제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살인 예비, 협박죄 등의 혐의를 폭넓게 적용을 해서 엄정 대응을 하기로 했고요. 특히 아까 안동대학교 사례처럼 예고글에 날짜라든가 장소를 특정할 경우에는 실제 범행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아, 이게 또 다르군요. 날짜, 장소 이렇게 특정되면은 협박죄까지 그렇죠. 적용된다는 거. 예. 그래서 현재 A 씨의 경우에도 이제 협박죄 혐의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아, 적용이 된 그런 상태군요. 예.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 엄정 대응해야 된다, 강력 대응해야 된다는데 아마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예. 정치 성향과는 상관없이. 예. 자, 강력범죄의 경우에는 물론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많겠지만요. 이번 사례 같은 이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조금 다른 특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에 이제 발단이 됐던 게 경기도 성남시의 이제 분당의 흉기 난동 사건인데 이 피해자 이제 최원종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성명과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 최원종은 조현증을 진단을 받았으나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있었던 서울 신림야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조선 마찬가지로 성명과 얼굴이 공개가 됐는데 조선도 이제 자기가 우울증을 앓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무차별적 흉기 난동 피해자들 경우에는 최원종의 사례와 같이 정신병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2019년에도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서 이제 흉기를 휘두르고 20명 정도를 다치게 한 안인득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납니다. 안인득. 이 안인득 같은 경우에도 최원종과 같이 자발적인 정신과 치료 중단자, 그러니까 정신과 약을 복용을 하거나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사례입니다. 전국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가 한 50만 명 정도가 되는데 7만 7천 명은 시설에 입소해 있고 42만 명 정도가 이제 지역사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40만 명 정도는 거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 사람들이 100% 흉기 난동이라든가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과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대부분이 이제 자발적 정신과 치료 중단자였다. 스스로 치료를 중단한 그런 사례가 많았다는 말씀이시고 중증 정신질환자가 50만 명이나 됩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중증이잖아요. 중증. 경증이 아니라.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은 그렇다는 얘기인데 생각보다 많군요. 자, 어쩌면 이번 흉기 난동이나 흉기 난동 예고글 이후에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사실 많이 들게 돼요. 북부권 시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인구도 적고 또 다중 밀집 장소들도 적기 때문에 이런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류의 범죄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텐데 서울 신림역이나 성남 분당역 사건에서도 희생자분들은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피해를 당한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다면 좀 스스로 조심해야 할 수밖에 없고, 물론 사건 발생 초기에 이제 경찰이 대도시의 다중 밀집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경찰 특공대라든가 장갑차를 배치하면서 이 보여지는 치안 효과가 조금은
효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은 흉기 난동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래도 스스로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마련이 더 요구되는 것 같고요. 정신질환 치료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중범죄자가 되지는 않을 거지만 이번 여름의 사례를 교훈으로 전수조사,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 중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과 같이 정서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분들을 보다듬을 수 있는 복지 시스템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 정신이나 마음에 든 병이 이어진 것이니만큼 각 시군의 정신건강센터 등의 역할도 앞으로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흉기 난동 사건 좀 다뤄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함께 노력하는 MBC와 함께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2분 39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전통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술이죠. 안동소주. 경북과 안동시에서 안동소주의 세계화를 추진하겠다고 호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망은 어떨까요? 안동소주협회 박성호 회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호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안동소주협회가 새롭게 발족했고요. 네. 맹계 술도가 박성호 이사께서 이제 초대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먼저 소감부터 좀 여쭤볼게요. 네, 평생 안동소주 만들어 오시던 선생님들이 계신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명인님들 잘 모시고 또 여러 업체들 생각 잘 받들어서 안동소주가 세계화하는 데 초석을 놓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맹계 술도가 박성호 이사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맹계 술도가라는 이 말도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네. 예. 저희 맹계술도가라는 이름은 이제 저희 안동 도산에 아주 오지 마을에 이제 맹계마을이라는 마을이 있고요. 맹계마을. 예. 네, 그 맹계마을에서 농사짓는 밀로 술을 만드는 술도가라고 해서 저희가 맹계술도가라고 하는 아주 작은 술도가입니다. 근데 예, 저희도 이제 소주를 만들다 보니까 소주협회의 회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술의 이름은 이제 진맥소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맥소주요. 예. 네네. 예. 이 맹계마을이라는 데가 거기죠? 왜 선성수산길 거기 있는?
네, 선성수산길이 있는 마을은 예끼 마을이고요. 아, 그 예끼 마을인가요? 네, 맞습니다. 맹계 마을은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예. 안동의 가장 끝에 청량산 밑에 예. 가송리라는 데가 있고요. 가송리. 또 인근에 인근에 이제 아름다운 농암 종택이 있고 그 건너편에 섬처럼 강을 건너가는 아주 작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맹계 마을입니다. 그쪽이 맹계 마을이가. 제가 한 네. 1년 전인가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선성수산길 네. 그쪽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러 갔다가 네. 진맥소주 있습니다. 진맥소주를 샀거든요. 그 가게에 들어가서. 맞습니다. 거기 거기에 맞죠? 저희 판매장과 예. 저희 술도가가 거기 같이 조그맣게 또 있습니다. 거기 또 있고 맹계 네, 마을에도 네. 있고 네, 그런 거군요. 맞습니다. 예. 네. 자, 안동소주협회가 이렇게 새롭게 발족하게 된 건 어떤 배경에서인지요? 네, 실제로 이제 안동 소주의 역사는 거의 700년이 됐고요. 또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한국의 증류주 시장을 이끌어온 그런 술이라고 할 수 있죠. 현재 한 9개 회사가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안동 소주라는 이름은 모두 쓰고 있지만 제조 방법, 도수 등 이런 게 다 달라서 좀 과하게 말하면 공통점 하나가 안동에서 만든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동 소주를 좀 더 근본 있는 술, 또 과거의 역사적인 술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위상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품질을 고급화시키고 또 마케팅 강화하고 또 좀 더 나아가서는 세계에 진출하는 안동소주가 되자 이런 이제 목표로 안동소주 협회가 이제 발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동소주가 이제 현재 9개 회사가 있는 거군요, 안동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각각이 제조 방법, 도수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이제 이게 700년이 되다 보니까 근래에 오면서 조금씩 업체마다 이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술을 만들고 있죠. 네. 네. 보통 우리가 아는 안동소주 하면 한 도수가 한 40도 정도인가요? 40도, 네, 45도? 45도 이 예. 정도가 이제 전통적인 이제 안동소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혹시 도수 더 높은 것도 있나요? 안동소주가? 몇 도까지 있죠? 그 제일 높은 게? 지금 45도 술이 있고요. 저희 이제 진맥소주 같은 경우에 53도, 54.5도까지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일 낮은 거는 몇 도죠? 지금 이제 최근에 그 전통주도 좀 저도수 경쟁들을 하고 있어서요. 17도 정도 되는 술, 16.9도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동소주가요? 네, 안동소주라는 이름으로 약하게 그렇게 나오고 있죠. 우리 흔히 마시는 그 소주랑 그렇게 큰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네요. 예. 네. 자, 경상북도와 안동시가 안동소주의 이제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안동소주의 세계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이제 안동소주가 한국을 현재 대표하는 소주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코틀랜드 하면 우리 위스키, 미국 하면 이제 버번 위스키가 있고 프랑스 하면 이제 와인도 있지만 꼬냑이라는 증류주가 있고 이렇게 각 나라마다 일본은 사케, 멕시코는 데킬라 이렇게 각 나라를 대표하는 술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은 파란 병에 담긴 희석식 소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외국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위상과 함께 결국은 그 나라의 가장 전통적이고 오래되고 고급 술이 결국은 그 나라를 대표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 안동소주는 해외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울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나라의 음식 문화의 한 축 그리고 이러한 이제 저희가 그 한 국가의 이제 산업으로서의 안동 소주를 좀 바라봐야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안동의 그 소주는 전망이 굉장히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안동소주협회 회원사들 아까 9개 회원사가 있다고 하셨는데 경상북도 주관으로 해서 일본과 또 영국, 스코틀랜드 다녀오셨잖아요. 이거 그래도 좀 꽤 됐죠? 한 몇 달 된 걸로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2월 달에 2월에. 스코틀랜드를 갔었고 일본에 5월 달에 갔었습니다. 일본엔 또 5월에 가셨고.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 다녀오신 느낌? 어떤 걸 느끼고 오셨나요? 네, 사실 저희 안동소주협회가
주관을 했다기보다는 저희 시장님과 도지사님께서 이제 이 안동 소주를 하나의 산업으로 이렇게 좀 봐주셔서 거대한 시장을 좀 우리도 가서 보고 좀 깨닫고 오자 이런 견해를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봤을 때 사실 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단일 품목으로 수출 내수 포함해서 한 10조 원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의 사케를 비롯해서 뭐 위스키와 일본 소주가 실제로 엄청난 규모로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예, 한편은 좀 부럽기도 하고요.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느낀 점 몇 가지를 꼽자면 예. 일단 이러한 술들이 이제 전 세계인들의 대중적 지지, 그 술맛의 지지를 좀, 받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격한 이제 품질 관리, 품질 관리를 하려면 또, 자사 브랜드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지리적 표시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거 있고요. 그리고 또 각 업체들이 스스로 이제 정한 그러한 그 법들을 예를 들면 제조법이죠. 그거를 다 준수해서 만든다는 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잘하는 그 나라들은 국내외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것들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동 소주의 세계화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안동 소주가 한국을 대표하는 소주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장기적으로 고객이 신뢰를 얻어야 된다면 그거는 첫 번째 이제 최소한 우리가 만드는 술이 제조 방법이나 품질에 대한 규정들을 통해서 엄격히 관리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직 저희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뭐 해외 대부분의 유명 브랜드들이 지리적 표시제를 통해서 브랜드를 보호하고 또 마케팅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지리적 표시제를 좀 빠른 시간 안에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세계화에 정말 좀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협회사 혹은 우리 지자체에 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맹계 술도가에서 만드는 안동 진맥 소주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뭐 밀로 만들어진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거 다 보통 안동 소주 하면 쌀로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밀 소주를 만드셨는지요? 네네. 한국의 이제 증류식 소주 대부분이 이제 재료가 쌀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러 사료를 보면 한국의 소주 원료는 이제 보리, 메밀, 쌀, 찹쌀 이런 게 굉장히 다양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밀은 이제 누룩을 만들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이제 술의 주재료였고요. 또 하나 이제 밀이 놀랍게도 최초의 이제 안동의 혹은 흥북의 소주의 원료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가 그 문헌을 통해서 먼저 이제 술을 만든 건 아니지만, 술을 만들면서 밀 농사를 지으면서 술을 연구하다가 이제 우연히 음식 기미방과 이제 수은잡방을 보게 됐고, 그 안에 있는 이제 밀소주, 진맥소주를 접하게 되면서 이제 그러면 이렇게 밀소주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하자 이렇게 한 거죠. 아, 그렇군요. 음식 디미방과 수은 잡방을 보고 참고해서 밀소주를 개발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밀소주는 그럼 우리나라에는 지금 안동 진맥 소주 하나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안동 소주에도 있나요? 현재는 대부분이 이제 쌀로 만들고요. 저희가 이제 밀로 만드는 거는 저희 안동에서 유일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 이제 유일합니다. 앞으로 이제 진맥 소주가 꽤 이제 인기를 갖다 보니까 이제 몇몇 다른 도시에서 밀소주 지금 출시를 계획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까?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밀소주, 안동 진맥 소주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우리 박성호 안동 소주협회 회장께서는 2007년에 지금의 이 맹계 마을에 정착해서 밀농사를 지어 오셨는데요. 최근 한국국학진흥원이 기획한 책이죠. 안동 소주라는 이 책. 이걸 직접 집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네, 네. 안동 소주와 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건 언제부터 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관심은 대학 다닐 때 술을 좋아해서부터 술을 마셔서 관심이 있었는데요. 예, 예. 실제로 이제 제가 17년 전에 이제 안동의 그 낯선 맹계 마을에 이제 정착하면서 밀농사를 지었는데, 밀농사만으로 이제 먹고 살기가 엄청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좀 눈을 돌려서 밀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렇게 찾다 보니까 밀가루 만들고 제빵사 자격증으로 이제 빵을 만들고 안 돼서 누룩도 만들고 막걸리도 만들어 봤는데, 재미는 있는데 다 이제 돈이 좀 안 되죠. 돈이 그래서 안 됐다. 예. 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평소 마시고 있는 안동 소주가 밀로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그 밀소주 이제 연구를 하던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연히 이제 지인이 주신 그 고문원, 그 당시 이제 수은잡방 책 번역본을 주셨는데 그 책을 보니까 진맥소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밀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제가 눈을 의심했죠.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다. 네, 저도 밀로 만드는 게 소주가 될까 하고 고민하던 때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책을 보니까 그 밀로 만든 소주, 그리고 또 한 100여 년 정도 지나서 나오는 음식기미방이라는 책에도 밀소주가 등장하는 걸 보니까 되게 이제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밀소주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깨달은 게 밀소주뿐만 아니라 안동의 소주가 한국의 그 최초의 소주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문헌들을 통해서. 그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럼 안동 소주의 우수성을 그리고 역사성을 좀 대외적으로 좀 보일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여러 논문과 이제 연구를 하면서 자료를 찾았는데 마침 이제 국학진흥원에서 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래서 이제 700년 음식유산 안동소주라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17년 전에 도산면에 내려오셔서 맹계마을에서 밀농사 짓고 빵도 만들고 막걸리도 만들고 했는데 그러던 차에 이제 진맥소주, 이제 밀로 만든 소주를 개발을 하신 거군요. 이 진맥소주가 나온 게 몇 년도였죠? 처음 출시하신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처음 출시는 그때 했습니다. 그래요. 4년 됐고. 네, 4년 정도 됐습니다. 예. 밀농사 지을 때 돈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진맥소주 출시하시고 돈은 좀 되십니까? 이제 먹고 이제 겨우 삽니다. 좀 나아지셨군요. 그 전보다는 그래도. 네, 그때보다는 나아졌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끝으로 안동소주협회 초대 회장으로서 앞으로 계획과 포부를 좀 밝혀주시죠. 네, 제 입장에서는 이제 농사 짓고 또 진맥소주 만들고 맹계마을 찾는 분들 제가 이제 대접하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안동소주라는 이제 무게가 제 어깨에 실렸고요.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전체 안동소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제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희망 하나를 굳이 들자면 안동소주의 각 9개 회사들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서 종국에는 이 안동 소주 때문에 안동이라는 도시가 한국 최고의 부자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좀 일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제가 안동 소주 만드시는 이제 그 명인님들, 그다음에 여러 대표님들을 잘 모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작은 힘이나마 세계화해서 해외 수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동소주협회 박성호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안상준의 세상 읽기 시작합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요즘 좀 무시무시한데 대통령의 이념 공세가 너무 거셉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때 아닌 이념 공세에 어리둥절해 있는데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고생을 했고 그리고 또 직권남용죄로 대통령마저 탄핵시킬 수 있었던 그런 굳건한 체제를 세우고 있는데 최근에 8.15 경축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이념 공세가 더 거칠어지고 특히 또 독립운동가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들에게 이념의 색깔을 씌우면서 논란이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이 라디오 오늘 프로가 이제 정치 평론가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하면서 이제 공산 전체주의 얘기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가 누구한테 좀 여쭤봐야 될까? 제가 교수님 생각도 했는데 오늘 잘 됐네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배운 게 이제 공산주의 배웠고 전체주의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네. 근데 공산 전체주의 이렇게 합성어는 저는 이번에 처음 듣는데 혹시 이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이 원래 있는 이념인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살펴봤는데요. 예. 처음 보는 용어입니다. 처음 나오는 거예요, 아예? 네. 없어요? 이런 용어는 없었어요. 만들었네요, 용어를?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이 공산 전체주의라는 말의 정확한 개념과 의미는 사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공산주의 체제를 하나의 전체주의로 볼 수도 있고 스탈린 체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전체주의라 그러면은 파시즘이나 히틀러의 나치즘을 얘기하는데 그런 전체주의 일종의 백색 전체주의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같은 시기에 1930년대에 스탈린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공산주의 체제를 아주 전체주의적인 방식으로 이끌었다 그래서 레드 전체주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지금 이번에 쓴 이 용어의 맥락을 보면은 좀 정부의 좀 비판적인 야당이라든가 시민사회라든가 언론 이런 세력들을 모두 이제 공산주의자들로 공산주의 신봉자로 매도하면서 정치적으로 어떤 흠집을 내려는 의도로 사용된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상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 차원에서. 그러니까 전체주의인데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면서 전체주의가 될 수도 있고 공산주의면서 전체주의가 될 수도 있고 민주주의의 아주 타락한 형태, 아주 극단적인 포퓰리즘의 형태로서 전체주의, 파시즘이나 무솔리니가 했거나 히틀러가 했던 그런 전체주의적인 그런 포퓰리즘을 이제 생성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탈린이 이제 아주 국가 동원 체제로서 이제 했던 그런 것, 마찬가지죠 두 쪽 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공산주의 신봉자라고 대통령이 비판하는 그들을 실제 공산주의자라고 볼 수 있느냐? 없죠. 만약에 있다면 국정원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전체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가? 그것도 사실은 어려운 얘기인데 예를 들면 현재 그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집권여당인 이 국민의힘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전체주의적인 이념에 가까운가? 저는 후자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1야당을 향해서 어떤 전체주의적인 그런 용어로 공격하는 거는 좀 엉성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공산 전체주의 세력들 아까 야당, 시민사회, 언론 이렇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저 발언을 했잖아요. 1+1은 100이라고 보는 세력. 다시 말해서 일본 그 오염수 방류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국민들 절대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세력들을 공산 전체주의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아니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리가 아니지 않나요? 지금 무리한 생각인가요? 저는 1+1이 100이라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는지 저는 그 명제 자체가 진술 자체라죠 의문이에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의 생각이 그 의도가 뭔지 그걸 알 길이 없고 그걸 누구를 지칭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도 애매모호하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단순히 화가 나서 매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그러셔도 되나요? 모르겠네요. 아니 일본 오염수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 예, 네. 대통령이 이거 비판하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네. 오염수 방류에 네. 대해서 참 비판하지 않으면은 비판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걸 다 옳다고 긍정하고 하라면 그건 전체주의죠. 그러니까요. 근데 공산 전체주의가 뭐 최대 악이라면서요. 네. 악이라고 발언을 하시면서 국민들은 전체주의적으로 따르라 잘 모르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일단은. 보면은 이제 그런 모순이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옮기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이거 너무 어리둥절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홍범도 장군이 독립운동가로서 이렇게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가 이제 평생을 살면서 사회주의에 대한 어떤 그 동정이라든지 또 행적이라든지 이런 거 남길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지금 현재 시점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제 장군이 돌아가셨고 이렇기 때문에 그 홍범도를 놓고 이게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로서 인정은 하지만 저희 사회주의에 있기 때문에 독립운동 자체를 다 무시하려는 그런 태도, 역사를 지우려는 그런 태도는 이거는 역사학계에서 도대체 용납할 수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 제 기억으로도 유신 정부 때도 국사책에 이 봉오동 전투가 실리고 독립군 대장 홍범도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보수 정부나 진보 정부, 중부 정부를 가리지 않고 그의 독립운동에서의 혁혁한 공 그리고 대한민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그 공은 항상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요. 그런데 거기에 이념 색깔을 씌운다. 이건 너무 편향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흉상 얘기 지난주 계속해서 했는데 왜 그럴까? 대통령이 왜 그러실까? 이게 전 정부 지우기입니까? 어떻게 해석하세요? 왜 이렇게? 일종의 저는 레드 컴플렉스라고 봐요. 아하. 그게 이제 애당초 그 대통령이 그런 성향을 가지신 분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취임사만 보면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요. 전혀 아니죠. 네, 국민 통합도 얘기하시고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지난 1년 반 동안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데 이게 독립운동하고 사회주의 관련돼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예. 국가를 잃었잖아요. 예. 그러면 새로운 국가는 이전 국가하고 달라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배 체제도 달라야 된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체제는 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가장 당시에 식민지 체제에서 가장 선호했던 사상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주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100년 전에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폴란드 근현대사를 번역하면서도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홍범도도 독립운동은 하지만 국가를 새로 이제 획득했을 때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원하지 않겠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석해야 되고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추려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지우면은 우리 독립운동사가 굉장히 많이 왜곡될 여지가 많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 지금이 이제
60년대, 70년대 그 뭐 냉전 시대도 아닌데 물론 뭐 신냉전 시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왜 이렇게 현 정부가 낡은 이념 공세에 집착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대통령이 뭐 판단할 몫이긴 한데 그 선거가 끝났을 때 우리는 놀랬잖아요. 0.73%로 이겼다는 거에. 예. 진 사람들도 놀래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은 승자가 오만해지지 말라. 그리고 패자는 너무 절망하지 말라. 저 언제든지 이 상황은 바뀔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낙관을 했던 거라고 봐요. 낙관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제 했는데 한편으로는 패자 이재명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이제 수사를 통해서 그걸 이제 나한테 진 사람이 이런 범죄 혐의가 이제 입증됐다. 그걸 통해서 국민적 지지세를 확산하고 여소야대의 그런 국면을 좀 회복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은 너무 거칠고 또 편향된 시각이 국민들에게 어필되지 않으면서 그가 충분한 지지세를 얻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검찰을 더 많이 기용하게 되고 이른바 검찰 독재로 가면서 권력기관들을 너무나도 일방적이고 편향되게 운영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사실은 국가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지금 거리에서는 칼부림도 나고 교원들은 아우성치고 기업들은 밖에 나가서 이윤을 얻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이거 다 대통령 책임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정치를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역량은 안 되고 이러니까 이념을 통해서 뭔가 반전을 노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취임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취임 초기만 해도 이 정도의 이념 성향을 가진 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럴까요? 지금 보면은 참모들이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옛 MB 계열 그때 이제 일했던 그렇죠? 참모들 많이 일을 하는데 그 주변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뉴라이트 성향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가요? 좀 많이 변하신 것 같아서. 아마도 많은 청년가들이 얘기했겠지만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금의 이런 지금 답답한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돈 안 들이고 쉬운 방법이 저 이념 논쟁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보수의 뿌리로서의 이념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이 흔히 말하는 집토끼들을 단단하게 묶어놓으면은 적어도 지금 자기도 못하지만 야당도 지금 똑같이 못하는 건 마찬가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못하면 못할수록 야당도 더 못한다고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이 상황을 좀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념 논쟁을 벌이면은 보수층이 더 많이 직결하지 않을까 그런 정치적 노림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그건 뭐 추정이니까요. 극우 세력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참 좀 안타깝습니다. 아니 근데 이 방송 이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이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대통령 그 선거에서 질 수 없는 선거를 지고 나서 지금 승자는 이렇게 엉망으로 하고 나니까 저 한심한 정치 세력 때문에 이런 사람을 만났구나 하고 또 욕을 하고 이게 싸잡아서 욕을 하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것과 더불어 이재명 대표나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같이 떨어진다는 이 기이한 현상. 뭐 양기론적인 그런 현상. 아유 시간이 많이 되세요, 교수님. 한 30초 정도로만 오늘 말씀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통령의 이런 때 아닌 이념 공세가 우리 사회에 전혀 득이 될 게 없고 그리고 또 우리의 민주주의 체제는 이미 30년 이상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정치 거부 현상, 협치 거절 이런 것들은 빨리 그런 자세를 버리고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도록 돌아오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민주당으로서는 반사이익을 노릴 생각을 전혀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걸 인해서 그거는 큰 착각이고, 만약에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드린다.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면 조용히 내려놓고 걸어 나오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